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본다. 이름하여 장편 몰아보기. 오늘 다룰 작품은 와츠키 노부히로의 만화 바람의 검심을 원작으로 TV판과 극장판 이후에 제작된 프리퀄 OVA이며 주인공 히무라 켄신이 십자 흉터를 가지게 된 이유와 그 업보에 대한 속죄를 다루었고, 특히 원작과 달리 소년 만화 요소를 모두 제외한 전개를 통해 켄신이 가진 신념의 갈등과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려낸 사극 애니메이션 바람의 검심 OVA 추억편과 성상편입니다. 본 영상은 바람의 검심 OVA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막부 말기 동란의 시대, 어느 날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은 갑자기 습격한 산적무리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린 소년과 함께 끌려왔던 3명의 여인들은 그 아이에겐 아직 인생을 선택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 죽어서는 안 된다며 온몸으로 그 소년을 지키려다 3명 모두 산적들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여인들에 이어 이번엔 산적들이 그 소년을 공격하려던 순간 우연히 그 근방을 지나던 히코 세이주로란 인물이 그들을 해치워버리게 되고, 이에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 소년은 홀로 그 시체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죽음을 기리게 되는데, 부모것만 아니라 산적들의 무덤까지 만들어준 거냐? 그들은 노예 상인이에요. 부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우린 만난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누나들이 날 감싸고 날 지켜줬죠. 무덤만이라도 좋은 돌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런 거밖에 없어서. 좋은 술맛도 모른 채 눈을 감는 게 불쌍해서다. 내가 주는 공양이다. 난 히코 세이지로. 검을 좀 다루지. 넌 단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것만 아니라 이제 니들의 생명도 떠맡게 됐다. 네 작은 손은 시체들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겠지. 자기를 지키고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몸에 지녀라. 지켜내기 위해. 이름이 뭐냐고 말이야. 신타. 검객한테는 너무 부드러운 이름이고, 이제 네 이름은 켄신이다. 너한테 나의 소중한 보물을 가르쳐주마. 그날 이후 그 소년은 히무라 켄신이라는 이름을 가지며 히코 세이주로에게 비천어검류라는 검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스승은 켄신에겐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는 분명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그 욕망은 너무나도 순수했으므로 히코 세이주로는 언젠간 켄신의 그 순수함이 그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것임을 짐작합니다. 봄엔 벚꽃, 여름엔 별, 가을엔 보름달, 겨울은 눈. 술은 이것만 있어도 되지. 그래도 술맛이 좋지 않으면 자기 안에 어딘가가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너도 언젠간 술맛을 알게 되겠지. 그땐 좋은 술 한 잔 같이 하자꾸나.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 1863년 14살이 된 켄신은 막부와 유신지사 간의 항쟁이 시작되며 그 여파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자, 그는 히코 세이주로에게 그 항쟁 속에 뛰어들어 동란에 휩쓸린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그의 스승은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비천어검류의 원칙이므로 지금처럼 자신의 곁에서 수행을 계속하도록 그를 설득하지만, 켄신은 시대의 고난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결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난에 휘말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느 한쪽 체제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건 네 힘이 권력에 이용된다는 뜻이야. 검은 흉기. 검술은 살인기술이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죽인다. 이게 바로 검술의 진리다. 넌 비천어검류에 의해 대량 살인마가 되고 말 거다. 널 기다리는 건 자기의 정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벌이는 지루한 살인뿐이다. 그래도 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전 지켜주고 싶습니다. 너 같은 바보는 이제 모른다. 썩 꺼져버려. 순수한 탓을. 어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길일 뿐이지. 그렇게 히코 세이주로를 떠난 켄신은 그 후 조슈파의 유신지사 타카스키 신사쿠가 조직한 기병대에 입단하게 되고, 거기서 그는 유신지사 카츠라 코고로의 눈에 들게 되면서 기병대를 떠나 교토에 있는 카츠라의 유신지사 본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츠라는 켄신을 데려갈 수 있게 해준 타카스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켄신의 인생을 피로 물들이는 만큼 앞으로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칼을 뽑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그 후 카츠라는 켄신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며 막부파들을 암살하는 칼잡이의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자넨 사람을 뵐 수 있다. 이건 살인이야. 좋은 역할은 아니지만 반드시 누군간 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자넨 사람을 뵐 수 있나?
피로 더럽혀진 자신의 칼과 희생된 생명들의 저편에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기만 한다면 나는 하늘을 대신해 사람을 벤다. 그날 이후 켄시는 유신지사의 칼잡이로서 막부파의 사람들을 암살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어느새 켄시는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칼잡이 발도제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카츠라의 밑에 들어간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세월이 흘러 켄시는 교토수사대의 시게쿠라 주베이를 암살하는 과정에서 그의 부하인 키요사토 아키라와 검을 맞대게 되고 키요사토는 곧 결혼을 앞둔 몸이었기에 살고자 하는 집념으로 켄신의 왼쪽 뺨에 상처를 내지만 결국 그는 엄청난 실력차로 인하여 켄신에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임무를 수행한 후 다시 유신지사의 거처로 돌아온 켄신은 자신의 몸에 밴 피냄새를 느끼며 점점 자신이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켄신은 자신이 생각해온 이상과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것에 괴로워하며 술잔을 들게 되지만 그 술맛마저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자 켄신은 전에 술에 대해 이야기하던 히코세이주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벗어난 뒤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가던 켄신은 동료인 이이즈카와 이야기를 하던 중 왼쪽 뺨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원한이 맺힌 칼의 상처는 결코 낫지 않는다더군. 상처를 남긴 상대방의 한이 전부 풀릴 때까지 원한이 배어있는 칼의 상처. 지워지지 않는다던데 영원히. 어른스러워진 탓도 있지만 그 녀석 분위기가 바뀌었지. 하지만 마음은 1년 전과 다름없이 순수하기만 하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한테 심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 칼잡이인 자신한테. 그러던 어느 날 뺨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닦으며 거처로 돌아가던 켄신은 어느 이름 모를 자객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고 이에 그 자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피를 흩뿌리게 된 그는 갑자기 느껴진 강한 백매화에 향해 고개를 들었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정말로 내리게 하시는군요. 피를. 켄시는 자신의 살해 장면을 목격한 그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면서 결국 그는 그 여인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오게 되고 그 후 켄시는 그녀의 이름이 유키시로 토모에라는 것과 그녀가 자신의 살해 장면을 목격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젯밤에 본 거 전부 잊어버리고 여기서도 떠나죠. 돌아갈 집에 있으면 밤에 혼자 술을 마시진 않겠죠. 당신 거 맞지? 교토거리는 아주 위험해. 어서 돌아갈 곳을 찾는 게 좋을 거야. 칼잡이가 없는 곳을요? 그렇군요. 어젯밤 사람을 뵀지.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습격을 받았고. 어떤 자였지? 자네 느낌에. 막부 측 자객인 것 같았습니다. 자네 존재는 우리 쪽도 극히 일부만 알고 있다. 그런데 매복하고 있었다니. 막부 내 배신자가 있다는? 자네들은 당분간 신선조를 각별히 조심하도록 해라. 예. 네. 켄신의 존재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소식에 유신지사들은 내부에 내통자가 있음을 깨달으며 주변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홀로 자고 있는 켄신에게 자신의 쇼를 덮어주던 토모에는 칼을 안고 자는 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얼굴에 손을 댔다가 그의 반사적인 반응으로 인해 켄신에게 공격을 당할 뻔합니다. 미안하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사람을 죽일 건가요? 칼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룬다니.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지내왔어. 그게 내 일이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두 번 다시 당신 물건에서 피냄새가 나게 하는 건 원치 않아. 어차피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삶인 것 같네요. 도모에 고마워. 광기의 정이요? 히무라한텐 이 광기의 정의를 실현할 최선봉의 임무를 맡겼지. 애한테 칼을 들리고서 말인가요? 칼집이 되어줄 순 없을까? 히무라란 칼을 잡아줄 칼집. 녀석을 미치게 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물론 모순이란 건 나도 잘 알아. 카츠라에게서 켄신의 칼집이 되어달라는 권유를 받은 뒤 토모에는 기분 전환이 하고 싶다며 켄신에게 함께 외출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그날 밤 토모에와 함께 술집을 방문하게 된 켄신은 그녀와 나누는 술잔에서 맛을 느끼게 되며 스승이 말했던 맛있는 술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얼굴에 피는 멈췄나요? 잊고 있었다. 당신의 상처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칼에 찔린 사람의 눈엔 무엇이 보였을까요? 당신 같은 칼잡이들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람을 벤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란 게 존재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무턱대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상대방한테 살 권리가 있는지 그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 마음이 흔들려 모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야. 그때 신선조들이 잠복해 있던 유신지사들을 대거 습격하는 이케다야 사건이 일어나고, 이에 켄시는 자신이 신선조를 상대할 동안 토모에를 대피시키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켄신의 칼집이 되어줄 것이라며 그가 언제까지 사람을 죽이는지 그 모습을 지켜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결국 켄신은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토모에의 고집에 그녀와 함께 신선조의 무리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카츠라를 맞닥뜨리게 된 두 사람은 그에게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부부로 위장하여 시골에 숨어 있을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가겠어. 5초로 부부가 되어서. 그 후 켄신과 토모에는 부부로 위장하여 시골에서의 한가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특히 켄신은 그 생활 속에서 지금껏 가지지 못했던 여유와 평범한 행복을 느끼게 되며 점점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게 되고, 그런 켄신을 지켜보던 그의 동료 이이즈카는 그가 토모에와의 생활에서 광기를 잃고 점점 칼끝이 무뎌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네요. 응? 제 신상에 대해서 아무것도요. 당신 아버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야. 몸을 숨기기 위해서라곤 하지만 부부로 산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과거를 들어도 내겐 뭐라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은? 응?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모에 받아요. 이 부모로 진이라고 저쪽 부모님이 주셨어요. 지방 하급무사의 차남 정도는 토모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서 교토로 갔다죠? 그래도 그렇지. 거기가 어디라고 수비대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상사를 당하죠. 사람을 베지 않을 때 당신은 너무 다정해. 사실 토모에는 과거 켄신이 죽였던 교토수사대 소속 키요사토 아키라의 아내가 될 인물이었고, 그 복수심으로 그녀는 막부파의 암살 조직인 야미노부에 들어간 뒤 켄신에게 접근하였으나 그의 곁을 지키는 과정에서 켄신의 다정한 마음씨와 그의 안타까운 처지에 연민을 느끼게 되며 결국 토모에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에게 애증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켄신 또한 토모에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단도를 어느 순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한편 유신지사의 내통자였던 이이즈카는 야미노부의 두령 타츠미를 찾아가 현재 켄신의 감각이 매우 무뎌졌으니 이를 기회 삼아 발도제를 처리해버리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토모에의 동생인 유키시로 애니시가 그녀를 찾아오더니 토모에에게 자신도 누나를 따라 야미노부의 일원이 되었으며 곧 조직에서 발도제를 처리할 계획을 실행할 것임을 알려주고, 이에 토모에는 자신이 어린 동생을 복수에 끌어들였다는 것에 괴로워하며 애니시에게 야미노부에 대한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하지만, 발도제에게 큰 원망을 품고 있던 애니시는 토모에의 부탁으로 인해 더욱 켄신을 죽이겠다는 증오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신은 매일 이렇게 생활하고 계셨겠군요. 여기 온 후 생각했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생각에 새 시대를 부르짖고 칼을 휘둘러 왔는데, 그건 결국 혼자만의 허영이었다는 걸 말이야. 고작 이 정도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걸까 하는 회의도 행복을 위해서라곤 했지만, 정작 난 행복이란 게 어떤 건지 지금껏 몰랐던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싸웠고 앞으로도 싸워갈 것인가에 대해 그 답을 당신이 가르쳐줬어. 저도 조금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응? 전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상대는 같은 하급무사 집안으로 소꿉친구였죠. 그는 혼례를 앞두고 동란의 교토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난 당신을 지킨다. 당신을 지킨다. 그는 제가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죽고 저의 행복도 그와 함께 사라졌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기 때문에 당신을 죽일 책략에 몸을 바쳤어요. 그런 여자를 당신은 지키겠다고. 당신은 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군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그렇게 말했지. 앞으로도 난 계속 사람을 베겠지. 그렇지만 그때가 오면 난 더 이상 사람을 베지 않고도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을 찾을 거야. 당신만 있어준다면 난 칼을 버릴 수 있어. 토모에, 당신의 행복은 반드시 내가 지켜. 그 후 켄신과 토모에는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게 되며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지만,
다음날 토모에는 처음으로 칼을 앉지 않고 자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켄신의 곁을 떠나버리고, 이를 뒤늦게 알아챈 켄신은 이이지카로부터 토모에가 유신지사의 내통자라는 것과 그녀의 남편이 될 사람을 죽인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큰 충격에 빠진 채 토모에가 있는 야미노부의 거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토모에는 야미노부의 두령인 타츠미를 찾아가 애니시를 조직의 일원으로 만든 것에 대해 따지던 중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맡았던 켄신의 약점을 알아내는 임무는 그저 표면적인 것이었으며, 사실은 그녀가 켄신에게 접근함으로써 토모에 자체를 그의 약점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녀는 켄신의 발목을 붙잡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타츠미의 저지로 인해 이조차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 야미노부의 일원들과의 싸움으로 한쪽 눈과 귀를 다친 켄신이 타츠미의 앞에 등장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며 괴로워하던 토모에는 어느 순간 자신의 뒤에 서 있던 키요사토의 환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약한 자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웠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나 때문에 행복을 잃었던 거다. 난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빼앗고 말았다. 나한텐 당신을 지킬 자격 따윈 없었다. 그래도 난 당신을 지킨다. 저를 용서해요, 여보. 당신을 잃고 나서야 겨우 나도 당신의 괴로움을 조금 알 것 같아. 많이 힘들었지, 미웠겠어. 그런데 당신은 날 지켜줬어. 이런 날 살려줬어. 난 이 괴로움을 짊어진 채 살겠어. 살아서 속죄의 길을 찾아 나서겠어. 괴롭지만 난 잘 해낼 거라 생각해.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 수만 있다면. 당신과 이제 헤어져야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 둘이 함께. 토모의 죽음으로 자신이 행해온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된 켄신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신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한편 내통자로서 막부 측에 정보를 전달한 뒤 황급히 달아나던 이이즈카는 카츠라가 보낸 자객인 시시오 마코토의 손에 의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켄신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팽이와 토모에의 시신을 집과 함께 불태우며 새 시대가 열리는 순간까지 칼을 휘두르다 동란이 종결됨과 함께 종적을 감춰버리고, 그 후 히코 세이주로가 켄신과 처음 만났던 무덤을 찾아가 그를 회상하게 되면서 바람의 검심 추억편은 끝을 맞이합니다. 막부말기 동란이 종결된 후 어느덧 메이지 11년, 영날검을 차고 각지를 돌아다니던 히무라 켄신은 우연히 도쿄에서 카미야 카오루라는 인물을 만나 그녀의 도장에 정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켄신이 칼잡이 발도제임을 알게 된 카오루는 자상한 성격을 지닌 그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만 선뜻 켄신의 과거까진 물어보지 못합니다. 히무라, 시대는 변했다. 지금은 메이지 시대 검 한 자루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다. 제 눈길이 닿는 사람들 정도라면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켄신한텐 역시 그렇게 칼이 필요한 거야. 도저히 놓을 수 없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는 이제와 도망치지 마라. 검에 살고 검에 죽어라.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영날검을. 그러던 어느 날 유신지사들을 암살하던 살인귀 우도 지네가 켄신을 자극하기 위해 카오루를 납치한 뒤 심중일방이라는 기술을 걸어버리면서 켄신은 불살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다시 살인을 결심하게 되고, 이에 켄신이 칼잡이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카오루는 그가 지네의 목숨을 끊기 직전 자신의 기압으로 심중일방을 풀어버리지만, 암살자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지네는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의뢰인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런 눈 하지 말게 발도제. 이놈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칼잡이였어. 칼잡이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칼잡이.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지.
그리고 얼마 후 발도제의 후임이었던 시시오 마코토가 자신을 배신한 유신 정권에게 복수심을 품고 일본 정복을 꿈꾸면서 켄신은 시시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다시 나그네로 돌아가 교토로 향하고, 그러나 차마 그를 떠나보낼 수 없었던 카오루는 야이코와 함께 켄신이 묵고 있던 거처를 찾아갔다가 그의 스승인 히코 세이주로를 만나게 됩니다. 내 바보 제자는 불꽃으로 자기 몸을 태우고 있는 기분일 거다. 그동안 자기가 꺼버린 숱한 영혼들의 생명의 불꽃으로 말이야. 그래도 옆에 있고 싶어요. 무사히 돌아오면 영원히요. 다 구워지면 내게 주겠다. 찻잔이지. 도쿄에 돌아가면 내 바보 제자한테 맛있는 차라도 끓여주거라. 그 후 소지로와의 대결에 이어 시시오와 맞붙게 된 켄시는 스승에게 전수받은 오인 천상용섬으로 그를 쓰러뜨린 뒤 카오루와 함께 다시 도쿄로 돌아가고, 그러다 의사인 메구미로부터 켄신의 몸 상태를 듣게 된 카오루는 그가 비천어금류의 불리한 체격으로 계속 무리를 해온 탓에 체내가 많이 손상되어 앞으로 길어야 5년밖에 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도 좀 더 조용해지겠지? 평화로워지고 싸울 일도 없어지고 말이야. 그렇게 되면 좋겠어. 그렇게 되긴 힘들 거야. 어? 시대는 계속 변해가고 검술의 형태도 바뀌어가는 법. 사람만 혼자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 언젠간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갈 테지. 하지만 난 아니야. 켄신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그러니까 꼭 돌아와. 약속해줘. 교토를 떠나 이곳에 돌아와서 카오루가 처음으로 어서와라고 인사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뻤어. 이런 남자라도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 후 카오루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켄시는 대문에 임벌이란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며 그 문구가 자신의 업보, 즉 칼잡이 발도제로 살아왔던 인주의 힘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카오루로부터 스승이 선물한 찻잔을 받게 된 켄시는 그 찻잔의 백매화 그림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십자 흉터를 되새기게 되며 결국 카오루에게 포모에와의 인연과 그녀의 남동생인 애니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하여 켄신에게 아내가 있었음을 알게 된 카오루는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토모에의 사랑에 자신은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슬퍼하던 중 임벌의 계획을 실행하던 애니시에게 납치되어 버리고, 그 후 애니시의 저택으로 오게 된 카오루는 그가 자신을 이용해 켄신에게 고통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애니시의 복수가 걱정되면서도 이번 기회로 켄신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켄신한테 난 과연 어떤 존재일까? 토모의 신 아직도 켄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어. 그녀는 자기의 생명 대신 그 보금자리를 얻었어. 토모의 씨가 너무 부러워. 내가 죽으면 나도 그렇게 영원히 기억해줄 수 있겠어. 켄신. 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말하는 생지옥. 나한텐 켄신을 잃는 게 바로 생지옥이죠. 놈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인생을, 행복을 그 손으로 무참히 뺏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놈이 아무런 심판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이 새 시대를 살 수 있지? 대체 왜 놈이 살아있냔 말이야? 놈한텐 행복해질 자격 따윈 없어.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단 말이야. 켄신은 토모의 씨를 사랑했어. 스스로를 책망하고 누구보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면서도 그는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했어. 그게 토모의 씨의 바람이었으니까. 당신의 누난 약혼자를 빼앗아간 켄신을 용서했어. 그 후 애니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 카오루는 그에게 자신이 만든 식사를 권하거나 토모에처럼 켄신을 사랑하는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조금이나마 그와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카오루를 토모에와 겹쳐보게 된 애니시는 켄신의 앞에서 그녀를 죽이려던 계획을 취소한 뒤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그에게 임벌을 내릴 것을 결심합니다. 사람을 죽인 죄는 오직 자기의 죽음으로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어.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분노와 원망을. 죽는 건 전혀 두렵지 않아. 하지만 내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죽어갔던 불쌍한 여인들과 토모에가 내게 준 생명이지. 난 그 생명의 빛으로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밝혀줘야 해. 검과 마음을 바쳐
내 싸움의 인생을 마감하겠어. 이게 토모의 웃음이 깨닫게 해준 속죄의 답이다.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야. 내가 바란 건 오직 하나 누나의 행복이었다. 난 더 이상 지켜줄 사람 같은 건 없단 말이야. 애니씨, 용서해라. 만약 내 생명과 바꿔서 네 웃음을 찾을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봐. 누나, 나한테 복수하지 말란 뜻이야. 누나 억울해. 저런 말 없으면 빌어먹어. 누나. 그 후 애니시는 켄신이 찾은 속죄의 답과 그 싸움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대로 길을 떠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카오루는 속죄란 본인이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방의 용서가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달으며 자신도 켄신과 함께 그 끝이 없는 속죄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카오루와 부부의 연을 맺은 켄신은 성인식을 맞이한 야이코에게 자신의 영날검을 물려준 뒤 본격적으로 자신이 찾은 속죄의 답을 실천할 방법을 궁리하고, 이에 전국 곳곳의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한 켄신은 더 이상 검을 들지 못하는 대신 재해나 질병 등 여러 재난지역에 사람들을 간호하러 다니며 그 영향으로 매번 카오루와 아들인 켄지의 곁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 켄신이 불치병에 걸렸음을 알게 된 카오루는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일부러 남편의 병을 옮겨받고, 그 후 켄신이 청일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카오루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일 항구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 이부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켄신. 그 이름은 스승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검객의 생명이 다한 지금의 나한텐 맞지 않아. 부모님께 받은 이름은 신타. 그게 내 진짜 이름이지. 내가 돌아오면 그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을까? 켄지? 야이코 씨, 아직 안 갈 거예요. 엄마가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고요. 게다가 아직 진정한 강인함을 못 알아냈어요. 진정한 강인함? 이 칼에 물어봐. 오늘 하룻밤 너한테 맡기지. 그렇게 해서도 깨닫지 못하면 내일 내가 직접 가르쳐주겠다. 더 이상 아무한테도 물려줄 생각은 없다. 비춰나간 일은 나로서 끝이야. 어설픈 힘을 갖게 되면 쓸데없는 일까지 짊어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지. 나와 그 녀석처럼 세상의 고통에서 약한 자들을 구하는 게 비천어건미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그 가르침도 과거의 유물이 돼버렸어. 모든 건 덧없이 사라져갈 운명. 변하지 않는 건 저 달뿐이겠지. 그리고 다음날 켄지와 검을 맞대게 된 야이코는 자신이 켄신의 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영날검에 담아내며 그 마지막 일격으로 켄지의 진검을 부러뜨리고, 그 후 켄지에게 그 영날검을 물려준 야이코는 곧장 그와 함께 도쿄로 돌아가 병환이 깊은 카오루의 곁을 지킵니다. 한편 전쟁에서 의무병으로 활동하다가 배에서 추락한 켄신은 그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중국 대륙의 어느 외딴 오두막에 머물게 되며 얼마 후 친구인 사노스케가 찾아왔음에도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다 켄신이 바깥만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노스케는 그가 기억을 잃었음에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본능이 남아있음을 깨달으며 일단 켄신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호랑이 간이나 몸보신에 좋은 음식들을 구해옵니다. 지금으로선 체력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야. 자, 어서 먹어. 맛있어? 이제 이 나라엔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안 남았어. 내가 일본으로 데려가줄게. 집으로. 그 후 간병인과 함께 켄신의 요코하마행 배에 태운 사노스케는 지금껏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었던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신도 끝까지 뜻하는 바를 이룰 것을 결심하고, 한편 배에 떨어진 벚꽃을 발견한 켄신은 그 꽃잎을 통해 카오루를 비롯한 모든 기억을 떠올리게 되며 오로지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기 위해 힘든 걸음을 내딛습니다. 다녀왔어.
언제까지 남아있을까요? 신타, 피곤했었군요. 이제야 사라졌네요. 그렇게 카오루의 품에서 숨을 거둔 켄시는 십자 흉터가 사라짐과 동시에 발도제로서의 업보를 모두 청산하며 마침내 기나긴 속죄의 삶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얼마 후 부모님이 생을 마감한 장소를 바라보던 켄지가 여자친구에게 꼭 행복해지자고 이야기하면서 바람의 검심 성상편은 끝을 맞이합니다. 바람의 검심 추억편은 원작 만화책의 스토리에서 코믹적인 요소나 판타지적인 액션들을 모두 제외한 뒤 비교적 사실적인 그림체와 잔인한 폭력에 대한 묘사들을 더욱 부각하여 켄신이 범하는 살인이란 죄의 무게와 주인공들이 처한 현실들을 체감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 사물들을 통한 인물들의 심리 묘사로 인해 장면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중에서 원작의 묘사와 가장 다른 장면은 바로 켄신의 십자 흉터가 발생하는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원작에서는 토모에가 놓친 단도가 켄신의 왼쪽 뺨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상처였지만, 본 작품에서의 십자 흉터는 토모에가 직접 그의 뺨에 칼상처를 내면서 자신의 기억을 새기는 것이었고, 그 이후로 켄신의 뺨에 피가 배어나오지 않는다는 묘사를 통해 이는 그녀가 키요사토의 원한을 끊어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작품에서 켄신은 팽이, 토모에는 키요사토의 단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켄신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그 팽이는 그의 순수함과 자신이 가진 새 시대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토모에가 지닌 단도는 키요사토와 그녀의 증오를 의미하다 켄신을 사랑하게 된 이후에는 그녀의 애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켄신의 새 시대에 대한 신념은 많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신지사, 즉 개혁 세력의 몸을 담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반대 세력의 사람들을 배워왔지만, 결국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행위,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 또한 전체주의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켄신의 손은 이미 피로 얼룩졌으며 자신을 살려준 토모에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는 새 시대를 여는 역할을 끝까지 마무리한 뒤 자유로운 나그네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본 작품은 주인공인 켄신을 비롯하여 모든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있지 않고, 그들은 모두 시대의 수급에 의한 충돌, 즉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들로 그려지면서 살인에 대한 합리화를 부정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일궈낸 새 시대가 결국 출세주의자들과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검심 성상편은 원작 만화책 결말 이후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그려내어 켄신이 살생의 죄에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다루었고, 특히 카오루의 나레이션을 중심으로 과거 회상과 현실이 맞물려가며 추억편에서 보여주었던 칼잡이 발도제로서의 행보를 성상편을 통해 속죄하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회상에서 너무 많은 스토리를 함축하는 바람에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에겐 이해가 힘들 정도의 급전개를 보이며, 그 탓에 본 작품의 가장 핵심이었던 인벌편에서 켄신과 애니시의 결투가 많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진중하게 켄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다뤘던 추억편과 달리 성상편은 카오루의 감상적인 시선에 치중되어 그의 속죄에 대한 태도보단 두 사람의 로맨스가 더욱 강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동란의 경험으로 대의를 위한 희생의 부조리함을 느끼고 시시오와의 결투를 통해 약육강식 사상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켄신이 작중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청일전쟁에 선뜻 참전한 것은 켄신이란 인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설정 오류라 생각되며, 특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행복, 즉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한계라고 말했던 그가 검을 버리고 전국을 방랑하다가 카오루와 켄지를 불행하게 했다는 내용은 켄신이 토모에와의 경험으로 느꼈던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원작에서 당찬 성격으로 토모에와의 차별화를 뒀던 카오루도 걸핏하면 죽은 토모에와 자신을 비교하거나 켄신의 행보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카오루란 인물이 가진 행복의 관념을 표현하기보단 일본의 현모양처상을 묘사하는 것에 그친 점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전설의 검객이라 불렸던 켄신이 점차 노쇠하고 잊혀져가는 모습은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내포하며 마지막 카오루의 품으로 돌아오는 연출도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마무리되는 장면으로서 매우 인상 깊은 엔딩을 보여주었고, 거기다 인벌편의 경우 원작에서 비난받았던 애니시의 악행을 줄이고 켄신을 향한 증오와 남겨진 자의 슬픔을 부각하면서 살인이란 죄의 무거움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람의 검심 OVA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